별이 빛나던 밤에 정제찬. 어둠이 와야 어둠조차 가릴 수 없던 찬빛이 드러나리니 별이 빛나는 그날 밤 나는 가장 위대한 우주의 서사시 신의 시를 보았던 것이다. 순수의 시대. 교수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말로만 듣던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 도착했을 때는 살짝 비가 지나가는가 싶었다. 그러더니 문득 무지개까지 걸치면서 보란듯이 모습을 드러낸 대협곡의 위용. 실없이 거늘든 발이 지상에 그만 덜컥 달라붙었다. 어디를 더 여행한들 이제 더 이상의 경위는 기대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싶었다. 애리조나를 떠나 유타로 넘어오는 동안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그 불타는 석양을 보면서도 수시로 밀려드는 감상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차는 어느덧 캄캄한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신의 정원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니언에 도착했건만 어둠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걸 조금도 허용치 않았다. 어차피 하루 자고 이튿날 아침 볼 요양이었지만 아쉬운 마음에 그저 헛된 수작 삼아 오랜 운전으로 피곤한 허리를 펴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오 신이시여, 내 평생 그토록 많은 별은 본 적이 없다. 사막 위에 맑은 하늘 탓일까?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진다. 별빛은 쉼없이 내 눈 속으로 달려들고 이내 눈이 시려진다. 이러다 무릎이 꺾일라. 그랜드 캐니언의 감동도 이내 그 지위를 내주고 말았다. 그 어떠한 지상의 장관도 이런 경위는 없다. 그뿐이라 무지개와 노을조차 고작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한 헛것, 빛의 산란에 불과한 것. 헌데 저 하늘 너머 저 많은 실체가 지금 이렇게 수억 년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나와 교접하고 있지 아니한가. 어둠이 밝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론 밝음이 어둠을 가리는 것이란 생각을 그때 나는 처음 하고 있었다. 밝음이 가시고서야 무지개와 노을 어울린 하늘 저 대기권 장막 너머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어둠이 와야 어둠조차 가릴 수 없던 찬빛이 드러나리니 별이 빛나는 그날 밤 나는 가장 위대한 우주의 서사시 신의 시를 보았던 것이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은 새로우면서도 친숙하며 또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무한히 광대하지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늑한데,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별들이 바라고 있는 빛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루카치, 소설의 이론 중에서 헝가리 출신의 철학자 게오르크 루카치의 말이다. 신이 함께한 시대, 그때 우주와 나는 분리되지 않았다. 우주는 곧 세계는 나와 한편이었다. 그러니까 그땐 우주가 제 아무리 커도 그 무한대의 지경을 바라보며 인생의 허무나 외수함 따위는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우주가 집이라면 우주, 그러니까 내 사는 집이 그렇게 크다 하면 신이 나면 신이 났지 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때 저 광대한 우주는 집처럼 아늑하고 또한 가슴 벅차 모험의 대상일 뿐 세계는 새롭지만 낯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탐험해 보라고 우리를 불러들였을 것이다. 내 영혼의 불꽃이나 저 우주의 별빛이나 신이 낳은 한 배 자식인 것. 그러니 그 탐험은 얼마나 신나는 이행이었을까. 그러나 신이 떠나간 시대, 이제 우리에게 저 커다란 우주, 저 알 수 없는 세계는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다. 더 이상 신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인간 홀로 세계와 맞서야 한다. 하지만 세계는 너무 크다. 세계는 더 이상 아늑하지 않으며 무한한 우주는 우리 왜소한 인간들에게 허물을 안길 뿐이다. 저 인류의 유년 시절부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별과 우주가 나와 동행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기억을 못할 뿐 유년 시절 저 하늘의 별과 우주를 마주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신의 그림과 신을 보았을지 모른다.
신화를 듣고 노래를 부르며 신의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접하는 세상은 두렵기보다 신나는 모험의 대상이었고 무한한 우주는 무한하게 큰 집을 소유한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그때 확실히 우린 행복했다. 그때 우린 무슨 노래를 불렀던가. 어릴 적 내 기억 속 별에 관한 노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반짝반짝 작은 별, 그 곡이 영어 노래의 번역이라든가 ABCDEFG로 시작하는 알파벳 순과 멜로디가 같다든가 하는 걸 알게 된 건 나중 일이다. 원곡이 모차르트의 벤주곡임을 알게 된 것 더 나중의 일이며 그 원곡의 멜로디가 프랑스 지방의 메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더 뒤의 일이요. 원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라는 사실은 몰라도 좋을 일이었다. 그게 뭐 중요하라. 어릴 적엔 그저 반짝반짝 할 때는 손과 손목을 뒤틀고 동쪽 하늘 서쪽 하늘 할 때는 한 손은 허리에 한 손은 삿대질 하듯 왼손 오른손으로 찔러대며 몸 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었다. 이곳에 맞춰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 손을 맞잡고 발을 까딱대며 포크 댄스를 추었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다. 시, 노래, 무용이 함께한 이 사태를 두고 뭐라 말하랴. 고대 제천 행사 때의 원시 종합예술, 곧 발라드 댄스가 이런 것 아니었을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춤춘 그 시절, 그러니 어린 시절 내 영혼의 불꽃은 별빛이었으리라. 하지만 별이 꼭 밝기만 한 건 아님을 가르쳐 준 것 또한 어릴 적의 노래였다. 창작 동료의 효시로 알려졌는가 하면 최근에는 일본 동시에 번역작품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는 방정환 선생의 형제발, 그것은 아마도 애상이란 정조를 느끼게 해준 최초의 작품이 아니었나 싶다.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 흘린다. 방정환 형제별. 기본적으로 이 시의 발상은 별자리 신화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그 사연이 서사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분위기만 함축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형제자리라는 별자리는 들어본 바가 없다. 하지만 꼭 별자리를 정해진 대로만 볼 필요도 없다. 그리스 신화는 물론 계노와 직녀를 비롯해 별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어차피 임의의 별 사이에 인간이 억지로 관계를 구성한 것일 뿐이니까 카시오페이아 자리라고 불리는 더블로자 모양의 5개 별 중 알파는 228광년, 베타는 54광년, 감마는 613광년, 델타는 99광년, 입실론은 442광년씩 지구에서 떨어져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별자리는 입체를 평면으로 바라본 상상의 소산일 뿐 서로 아무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 시의 화자 역시 날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다 나란히 붙어 반짝거리는 초저녁별 세계를 보고 형제별이라 이름하였을 것이다. 시인은 별을 인격화하되 어린 형제들로 어인화했다. 그러니 어린 시절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별과 우리 형제들이 내게는 자연스레 동일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별은 우러러기보다는 오히려 감싸줘야 할 친근하고 여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헌데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던 이 어린 별 중 하나가 그만 사라지고 만다. 별이 죽다니 세상에, 어린 별이 죽다니 반짝거리던 별빛은 그만 걸성거리는 눈물빛이 되고 만다. 아마도 1절과 2절 사이에 그런 반전을 감당하기가 어린 내긴 힘들었을 게다. 어머니가 이 노래를 불러줄 때면 난 곧잘 눈가에 눈물이 배곤 했다. 형한테 잘해줘야겠다는 결심마저 할 정도였으니 다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어릴 적 난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사라지는 별 신세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건 지금도 형한테 미안하다. 이처럼 별은 밝고 기쁘기도 하며 슬프고 가슴 아프기도 하다. 왜일까? 별은 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먼 데서 또 빛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절대적 거리가 때로는 소망과 한이를 낳기도 하며 또 그만큼 절망과 허물을 낳기도 하는 것이다. 별이 멀지 않거나 멀더라도 빛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 별에 관한 모든 몽상은 이러한 별의 아이러니한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문자를 배운 다음 우리가 만난 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나. 어리 왕자의 소행성 B에서 612도 있고 항수능의 별도 있고 모르긴 몰라도 별별별을 다 만나보았을 것이다. 이 병기의 시조에 이 수인이 곡을 붙인 별도 꽤 많이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 별 중 하나는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진리기도 했던 바로 알포스 도대의 별이 아닐까 싶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원정의 맛을 살려 요약해보면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외로이 양을 치는 목동. 내 나이 20살. 나는 주인집 따는 스테파네트를 한무한다. 어느 날 뜻밖에도 그녀가 일꾼들을 대신해 목동의 양식을 갖고 산으로 찾아온다. 오 귀여운 모습. 신기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스커트 자락을 살짝 끄덕올리며 깜찍한 것이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찔찔매는 꼴을 보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다. 마침 아가씨는 빈 바구니만 들고 떠난다. 헌데 저녁 무렵 아가씨가 그만 흠뻑 물에 젖어 다시 돌아온다. 돌아갈 길 얻게 된 그녀. 이제 우리 둘만이 이 깊은 산중에 함께 있게 된 것.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다. 나는 아가씨를 위해 올 안에 새집과 모피를 깔아주고 나왔다. 이때까지 밤하늘이 그렇게도 유난히 깊고 별들이 그렇게도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그때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녀가 밖으로 나온다. 나는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우리 둘이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다. 무슨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그녀는 바싹 내게로 다가들었다. 바로 그 찰나에 아름다운 유승이 한 줄기 우리들 머리 위를 스쳐갔다. 그녀에게 나는 밤하늘의 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문득 내 어깨에 그녀의 머리가 느껴졌다.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비대며 잠든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며 나는 꼬박 밤을 새웠다. 가슴이 설레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맑은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다. 이따금 이런 생각이 스치곤 했다.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거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설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다시 읽어보자. 도무지 이 소설엔 소설이라 할 만한 사건이 보이질 않는다. 산속에서 두 남녀가 배를 쳐다보다가 아무 일 없이 잠드는 일 빼곤 별 볼 일이 없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들 땐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사건 없어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건이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다. 남녀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밤을 질세우는데 별 사건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설을 이루는 사건인 것이다. 알포스 도대가 이 소설을 쓸 무렵 프랑스 사회는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소설을 처음 접하는 당시의 독자들은 야릇한 성적 호기심으로 이 소설의 전개 과정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니 우리 눈에도 이 소설의 등장인물과 배경이 심상치 않다. 다시 읽어보자. 우리는 곧잘 이 목동을 매우 순진한 소년 취급하곤 하지만 이 목동은 사실 20살이나 넘은 그것도 산속에서 외로이 지내는 피 꽂는 청년이다. 주제넘게도 감히 그는 주인집 따님을 사모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로 주인집 딸이 난데없이 나타나 치맛자락 걷어올리고 얄궂은 질문이나 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소리내어 웃질 않는가. 이쯤 되면 젊은 마길꾼과 어린 기공녀의 야한 사랑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통속 소설이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력 넘치는 하인과 엄탄한 마님의 관계처럼 말이다. 그런 상상을 할 때쯤 싱겁게도 주인집 딸은 빈 바구니만 들고 산을 내려간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강을 건너다가만 그녀가 온통 물에 젖은 채로 돌아와 밤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겉으로 험마하던 소녀가 물에 젖은 채로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목동의 심장은 어떠했을까? 고혹적인 모멘트란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닐런가. 여하튼 아무도 없는 산속에 젊은 두 남녀만이 남게 된 거. 그리고 기어이 밤이 오고 만다. 독자들의 긴장이 고조된다.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에로틱한 이야기가 나오리라. 보라, 모닥불이 피워지고 둘이 나란히 앉질 않는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오직 양들만이 지켜볼 뿐 드러나 봤나. 양들의 침묵이라고. 아, 목동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자꾸 바싹 다가들고 게다가 머리카락을 비비대며 머리를 어깨에 기댄다. 드디어. 그런데 웬걸 이 절정의 순간 별똥별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간다. 가슴이 설레지만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목동은 성스러움과 순결함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가장 가냘프고 빛나는 별이었던 것이다. 별이 빛나는 그날 밤 목동은 그녀를 지켜 가장 순수한 사랑을 완성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평생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소중한 추억이자 자랑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독자는 각성한다. 당시의 독자편에서 보면 이것은 반전이고 따라서 소설이 되고도 남는 사건이다. 아, 이런 사랑,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제 독자들은 감동을 안고 들어선다. 자신도 조금 순수해진 기분을 느끼면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별은 역시 순수와 순결의 화신이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김한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1970년.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김강섭 저녁에. 어디서 많이 보거나 들은 듯한 시, 그러나 의외로 이 시의 제목을 제대로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혹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정도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의 종결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시가 발표된 이듬해인 1970년 한국일보 제정 한국미술대상전 제1회 대상을 받은 수화 김한기 하백의 작품 제목으로 또 1980년대에는 듀엣 가수 유심초가 부른 대중가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이 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데는 유심초의 공이 크긴 하지만 그들의 노래가 이 시의 정조와 분위기를 제대로 담아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시를 가요로 만들었다기보다 이 시를 가사로 차용했다고 하는 편이 옳다. 가사 일부가 원시와 다른 점은 차치하더라도 2절이 덧붙여지면서 전혀 새로운 가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2절에는 난데없이 나비와 꽃송이가 등장한다. 물론 별과 꽃은 상투적이라 할 만큼 서로 연상되는 관계에 있지만 이 꽃은 다시 나비라는 더 상투적인 존재로 이어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급전한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로 끝나야 할 것을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자라는 상투적 연애 문구로 결론이 나니 이렇게 되면 애초에 저 별과 나의 순수한 관계는 가볍게 내던지지고 마는 셈이다. 그나저나 왜 이 시가 그림으로 또 노래로 옮겨지며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걸까? 무엇보다도 이 시는 쉽다. 또한 누구나 경험해 봤음직한 낯익고 정겨운 정경과 정조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여전히 가슴 뛰고 경이롭고 순수하던 그때의 일들이다. 그때가 그립다. 정다웠던 이들이 그립다. 생각해보라. 별과 내가 서로 마주본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우리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정도가 있단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수십억 인구 중에 가운데 하나인 나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억겁의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이미 오래전 티끌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그 별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다. 허나 그렇게 소중한 만남과 관계건만 그것 또한 시간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법. 저녁별은 밤이 되면 사라지고 낮 또한 그럴 운명이다. 여기서 시인은 인간의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 별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하다면 이렇게 정다운 사이인 너와 나의 만남과 헤어짐은 또 어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게다. 어린 시절 친구와의 인연을 생각해보라. 그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우주적 인연인가. 그러나 그중 몇이나 다시 만나게 될까? 궁금하지 않은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지 벅차지 않은가? 그대의 기억 속에 지금껏 자리하고 있는 별만큼이나 많은 인연들을 되새겨보면 그립지 않은가? 숱하게 사라진 무별 같은 인연, 뭉치로 계산하지 말고 이 시인이 하듯 또박또박 따져보라. 그 인연들 가운데 하나하나씩 떠올리면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말이다. 너 하나 나 하나 이는 마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며 헤아리는 모습 같다. 예전에 별을 쳐다보며 이르는 일이 흔했다. 그걸 노래한 것이 가수 윤행주가 부른 대중가요 두 개의 작은 별이다.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드는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윤행주 작사 번안곡 두 개의 작은 별. 이 곡은 윤행주와 송창식이 결성한 전설의 듀엣 터윈 플레오가 네덜란드 출신 소녀 가수 하인제의 노래 두 개의 작은 별을 번안해 부른 것으로 1969년 해체한 후 솔로로 독립한 윤행주가 1972년 다시 노래해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곡이다. 이들의 순수는 알포스 도대의 별보다 더 독하다.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별을 세고 있으니 말이다. 윤행주는 자신이 제작한 광고 음악에서까지 별을 노래했다.
아일랜드 출신 가수 데니엘 오도넬이 부른 오모에서 온 작은 소녀라는 곡을 번안해 이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들여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아직도 이 음료수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노래말 그대로 아름다운 날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이 노래에서도 별은 어김없이 눈동자와 만난다. 순수의 시절, 그 젊은 날의 눈동자는 어디에서 만날까? 당시 이 노래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연극배우 윤석과 그녀도 이제 늙어선저 이것도 우연일까? 별함이 떠오르는 시인으로 누구나 첫 손가락에 손꼽는 윤동주가 바로 윤형주와 육촌지간인 것은 그 역시 저 별은 나의 별처럼 별 하나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었던 게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썰썰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년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윤동주 별해는 밤 중에서 윤동주의 말로 별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해고 있다. 이름까지 붙여가며 말이다. 그런데 잘 보라. 처음엔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등과 같은 정서적이지만 추상적인 어휘가 연결되더니 시를 그쳐 그만 어머니의 다다름에 어조가 바뀐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를 연결할 때는 어딘가 먹과 여유마저 느껴지는 듯하더니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 시인은 연거푸 어머니를 대내며 뭔가에 걸리거나 홀린 듯이 아니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저 별 하나의 낭만적이고 관념적인 이름과 개념을 부여하다가 어찌어찌하다 그 연상의 과정이 시로 이어지고 시는 급기야 어머니를 호출해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덜컥 어머니를 불러놓고 보니 느낌이 달라지고 시가 달라지는 게다. 그렇다. 별에 대한 연상이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유행해가면서 시인은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그리움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그렇게 한번 그리움의 물꼬가 터지자 그 다음부터의 연상은 차라리 폭포수에 가깝다. 이제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들의 기억 저편에서 마치 저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젠 거꾸로 별이 모자랄 지경이다. 아까까지는 시행 하나에 이름 하나 붙이더니 어머니를 떠올린 이후 호흡은 빨라지고 시행은 길어진다. 그는 마치 토해내듯이 어머니에게 그 그리운 이름들을 하나하나 전하고자 한다. 수학교 때 친구부터 비둘기 노루 따위를 거쳐 릴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여리고 순수하고 선한 존재다. 잊고 있던 수많은 고맙고 그리운 이름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치상대에 선 수상자라도 된 듯이 윤동주는 하나하나 호명한다. 그리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지만 만날 수 없으니 또 얼마나 고통인가. 그러기에 윤동주는 그 잠시의 행복한 추억이 끝나는 순간 고통스럽게 인정한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별은 그런 거라고 밝게 빛나 기쁘고 멀리 있어 슬프다고 어찌할꼬. 그리움도 추억도 그러한 것을 그리움 득득에 살고 그리움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을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은 이상과 동경과 그리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별은 결국 사람으로 이어진다. 별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사랑은 그리움은 추억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 영화 라디오 스타를 보라. 이 영화의 주제를 인정과 인정 사이의 갈등이라 말한다. 해도 결코 말장난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때로는 인정을 저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지 이 영화는 한물간 왕년의 스타 가수 이야기를 통해 풀어놓고 있다. 인기라는 헛개비 같은 타인들의 인정을 추구할 것인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사이에 인정이 소중한 것인지 말이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을 별의 지위에까지 이르겠다. 연예계, 스포츠계는 물론 군 장성까지 포함하여 스타라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늘의 별 따기가 어디 쉬우랴. 그래서인지 라디오 스타에서도 스타 시절을 그리워하듯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온다. 천문대에서 많은 경우로 별을 바라보며 매니지 박민수, 안승기가 막년의 가수왕 최곤 박주은에게 이렇게 말한다.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라고 그 대사를 들으며 어떤 이들은 일상적 의미의 별과 과학에서 말하는 별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 지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업 탓인지 나는 다음의 시를 떠올렸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환히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르르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이성선, 사랑하는 별 하나. 여기서도 별은 꽃과 더불어 출현한다. 별은 하늘에 심은 꽃이고 꽃은 땅에서 빛나는 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은 불꽃이다. 그 정도로 둘은 닮았다. 그런가 하면 이 시는 김춘수의 꽃도 닮았다. 우리는 누군가의 꽃이 되고 눈짓이 되고 의미가 되고 싶어한다. 누군가가 나의 꽃이 되고 눈짓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인도 소망한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 마음 어두운 밤 반짝이는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같기를. 둘도 아니다 하나 같기를.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시인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별이 되고 싶으면 그 별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별을 갖고 싶으면 자신은 먼저 그 별을 비추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 별만 바라보며 별한테 하소연하고 투덜대는 이라면 자신은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별이 되어 준 적 있냐고 마땅히 물어볼 일이다. 섰다가 섰다인 것은 많은 이가 우르르 보아서가 아니다. 저 한 몸으로 많은 일을 비춰주기 때문에 스타인 것이다. 이를 착각하면 스타가 되고 나서도 불행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식들의 스타가 되어야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스타가 되어야 하며 의사는 환자들의 스타가 되어야 한다. 라디오 스타가 주고자 한 것도 바로 그것. 우리 역시 만인의 스타가 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자식의, 친구의, 연인의 스타는 될 수 있다. 가까이에서 서로를 비춰주는 그런 존재. 우린 그거 하나를 갖고 싶은 것이다. 인정. 어린이들의 인정을 얻는 것이야말로 참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걸까? 외롭기 때문이다. 외로운 자들은 하늘을 본다. 거기서 그들은 별을 만나고 대화를 하며 위로를 구한다. 가장 순수하고 고결하며 아름다운 우주적 존재와 홀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알포스 도대의 목동도 윤동주도 하나같이 외로운 사람들이다. 외롭지 않다면 굳이 밤하늘 배를 헤아릴 이유가 없다. 그러기에 지상의 외딴 방에서 그 누구보다 외로웠던 빈센터 반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2년 전 북두 칠성의 뚜시 보이는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다. 이듬해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또다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다. 이번에는 별들이 소용돌이친다. 그리고 동생 태호에게 이렇게 묻는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럴 때 묻곤 하지. 프랑스 지도상에 처음에 가든 왜 창공에서 빛나는 저 별에게는 갈 수가 없는 것일까? 아마도 고후는 우리가 앞서 루카치의 글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이 함께한 시대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실제로 그의 영혼 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별들의 빛과 다름없었을 터 그는 하늘의 별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타오르는 영혼의 불꽃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이 떠난 시대에 살아야만 했던 운명, 그의 비극은 여기에 놓인다. 이쯤에서 그를 위해 바친 돈 맥클레인의 명곡 빈센트를 가사를 음미하며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별이 빛나는 밤, 눈부시게 빛나는 저 이글 그리는 불꽃들과 보랏빛 안개 속에 소용돌이 치는 구름이 빈센트의 창자빛 푸른 눈망울에 어른거려요. 이제 난 알아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얼마나 애써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했는지.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죠. 아마 그들도 지금은 듣고 있을 거예요. 돈 맥클레인 작사 작곡 빈센터 중에서 그대 듣고 있는가? 그리하여 과연 별이 빛나는 밤에 저 하늘의 별을 맑은 정신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혹시 우리는 외롭지 않았어가 아니라 외로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외롭게 살아 그만 하늘의 별조차 잊은 것은 아닐까? 신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떠나보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고우를 보라. 그 처절한 고독이 저토록 빛나는 별을 밤하늘에서 합복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으니까
자신을 태워 우리를 비춘 그야말로 저 하늘의 별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안다. 분명히 그는 신의 메시지를 해독하였으리라. 별은 밤하늘에서는 신의 시니까